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취미와 예술 2018년 2학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학기의 취미와 예술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미 있죠, 취미. 취미라는 말에 부여되는 일반적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취미와 예술 교재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5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취미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그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날 취미라고 하면 일의 의미로 보통 쓰인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일이 뭡니까? 그 위에 첫째 줄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 되는 거죠. 2번 취미가 시작점에서 주로 의미했던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당연히 취미라는 것은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그런 미적 능력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보면 이 취미라는 것은 이제 그, 시작점에서는 거기 6페이지를 좀 보세요.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프랑스의 도덕주의자들 첫 번째 줄에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쭉 내려가면 미를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감각인 취미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유를 드러낸 철학자가 칸트고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를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다. 라고 규정했다고 나왔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향유하는 미적 능력,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 이게 취미와 관련이 있겠죠. 자, 3번은요. 교회에 집중됐던 수집행위가 세속 군주와 귀족, 새로이 등장한 부유한 가문의 손으로 넘어간 시기. 이건 8페이지에 나오죠.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나왔죠. 자, 르네상스 시대에다 네모를 좀 쳐놓으시고요. 자,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에 집중되었던 수집행위가 세속군주와 귀족, 새로이 등장한 부유한 가문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에서는요. 서양에서 뭐가 뭐를 여가활동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자, 이건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10페이지 세 번째 줄. 10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서양에서 낚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양에서 낚시가 거기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그 낚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가 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뭐의 자리를 대신했다는 겁니까? 사냥의 자리를 대신했다고 나오죠. 거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첫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사냥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낚시와 사냥이 되겠죠. 그렇죠?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유럽의 전통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민의 스포츠였던 거. 이거는 이제 12페이지를 펴보시면 교재 1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에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평민의 스포츠는 축구였다. 이런 말 나오죠. 축구가 답이고요. 자, 인류학자 기어치가 6번 문제입니다. 발리섬의 닭싸움에 대한 글에서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이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 자, 이게 25페이지를 펴보시면 25페이지입니다. 거기 펴보시면 이제 심층놀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보면 인류학자인 기어치는 발리섬의 닭싸움에 대한 글에서 심층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정말 나오죠. 그걸 통해서 그 합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이의 속성에 대해 설명했다. 심층놀이입니다. 자, 7번. 우리나라에서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 법정 근로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42페이지를 펴보세요. 42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42페이지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2000년대를 포괄하는 네 번째 단계는 취미생활의 성숙기고요. 자, 주 40시간 근무제란 말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우리 사회에서 연령대에 따른 여가활동의 차이를 서술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이건 이제 44쪽을 펴보시면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 1번 10대는 휴식 활동에 특히 높은 참여율이 아니고 오락 활동이죠. 10대는 오락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락 활동. 거기 44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세요. 둘째 줄에 60대 이상은 휴식 활동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취미 오락 활동이라고 하셨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10대 여가 활동 1위는 음악 감상이 아니고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10대 1위는 인터넷입니다. 자, 60세 이상의 여가 활동 중 1위는 TV 시청. 이거는 45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45페이지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보면 나오죠. 60세 이상 여가 활동 중 1위는 TV 시청이다. 답은 4번이죠. 자, 관광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시대의 줄을 이루었던 여행. 이건 61페이지 읽어보시면 61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한 두 줄 올라가면 나오죠. 관광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로 관광의 암흑기라고 불렸고 순례 여행이 줄을 이루었다. 자, 그 관광의 암흑기라는 게 중세시대죠. 중세가 바로 관광의 암흑기라고 나옵니다. 왜 관광의 암흑기였냐면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네 줄 위로 올라가면 봉건 제후 간의 전쟁, 그로 인한 정치 불안, 치안 문제, 고대에 비해 둔화된 무역, 상업의 성장세 뭐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순례여행이 중심을 이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바로 80년대를 이야기하죠. 62페이지를 펴보시면 밑에서 다섯째 줄 나오죠. 1989년에 해외여행이 전면 자율화되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80년대입니다. 자, 11번. 여러 유형 중에 성격이 다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답은 1번이 됐는데 67페이지를 펴보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를 펴보시면 신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밑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대한관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한관광 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대한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관광이다라는 거죠. 대한관광. 이 나옵니다. 네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속 가능한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이 나오고요. 자, 그 옆에 뭐 나왔습니까? 책임 관광. 그 다음에 생태 관광. 그 다음에 녹색 관광.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뭡니까? 이 대한관광에 속하죠. 이 생태관광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갯벌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면 신관광이 나오죠. 거기 뒷페이지에 68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세요. 신관광의 형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소비의 주체가 된다 이런 거죠. 요즘으로 이제 일종의 말한다면 이 신관광이라는 것은 배낭여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관광은 일종의 패키지 여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신관광이라는 것은 배낭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구관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죠. 구관광. 자, 구관광은 아까 말씀했죠. 일종의 패키지 여행으로 이해하시면 좋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소비의 주체가 된다. 이거는 신관광이죠. 그 다음에 우연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도 신관광이죠. 자, 혼자 여행을 하거나 배낭여행을 하면 모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하고 고유한 관광 경험. 이거 맞죠? 자, 4번에 보면 최고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뭐겠습니까? 구관광이죠. 그러니까 구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이런 거니까. 거기 6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을 보세요. 구관광은 1950에서 70년대 관광으로서 대중관광이 표준화되고 패키지화된 관광이다. 구관광이 최고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신관광은 우연성과 분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에서는요. 특별 관심 분야의 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관심 주체에 적합한 여행 목적지를 방문하는 목적 여행.
자, 여기서는 이 포인트가 목적이에요. 13번에 보시면 자, 여기 목적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래서 이 목적이란 말이 들어간 걸 찾으면 되겠죠. 3번에 보면 특수 목적 여행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73페이지를 펴보세요. 73페이지를 펴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그 특수 목적 관광이란 말 나오죠. 거기 2번에 보면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읽어보면 특수 목적 관광은 영어로는 Special Interest Tourism으로 흔히 SIT라고 말한다. 이는 개인 또는 단체가 특별 관심 분야의 활동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관심 주체에 적합한 여행지를 방문해서 양질의 여행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추구하는 목적 여행이다 나오죠. 답은 특수 목적 관광이고요. 문화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에 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균형, 상호 의존, 이런 것은 이제 문화관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태관광 이쪽으로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통과 역사에 투대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문화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행 시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한다. 당연히 이것도 이제 문화관광이 되겠죠. 문화관광이니까 문화적인 거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제와 이벤트 참가를 위한 여행, 종교 순례 등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도 바로 이 문화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 보시면 7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문화관광 축제라는 말 나올 거예요. 76페이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관광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축제 같은 데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활동도 하겠고요. 자, 생태 관광자의 특성을 열광 나열한 것으로 적합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건 80페이지를 펴보세요. 80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3번 생태 관광의 특성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걸 좀 보시면 패키지 여행을 선호한다라고 했는데 이 생태 관광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패키지 여행 이런 것을 선호하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갯벌 체험 같은 거니까. 육체적으로 안락한 여행 상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갯벌 체험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다리가 빠지고 이런 것들은 그 뭡니까? 안락한 게 아니겠죠.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그랬는데 이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것은 아니죠. 여기 이제 생태 관광자의 특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로 그 81쪽에 이제 보시면 81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81쪽 생태 관광자의 특성. 그래서 1번에 보면 적극적으로 야외 활동을 즐기고 국외여행 경험이 많고 개인 여행을 선호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연령은 30세 이상 대부분이면 남녀 구성 비율은 비슷하고 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여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환경 친화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말 나오고요. 4번을 보십시오. 생태 관광자는 원시적이고 육체적 불편이 따르는 여행을 상품을 선호한다고 그랬죠. 자, 일반 관광자보다 관광지에서 체제 기간이 길다라고 그랬는데 생태 관광자는 그 6번을 보세요. 6번에 나오죠. 일반 관광자보다 관광지에서 체제 기간이 길고 여유 있고 세심한 관광 활동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보면 1972년 미국에서 각급 학교에서의 운동과 관련하여 제정된 타이틀 9에서 시정하려고 했던 처벌의 종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건 이제 102쪽을 펴보시면 타이틀 9라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미국의 이제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나오죠. 64년의 민권법은 여러 분야에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 출신, 국적을 근거로 취직이나 공공시설에 이용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성차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성차별이라는 것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거죠. 남녀 차별. 자, 그래서 남녀 차별 들어간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7번에 보면 영화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가운데 움직이는 그림 이거는 이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움직이는 그림 그림이 뭡니까? 픽처잖아요. 움직인다는 게 모션이죠. 모션. 우리 슬로우 모션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션 픽처가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로는 114페이지를 보시면 114페이지에 여러 설명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첫째 줄에 이렇게 영화를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는 시각 매체라고 정의 내리면서 과거 영미 문화권에서 사용했거나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영화에 관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모션 픽처나 무빙 픽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그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18번 문제에서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114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세요. 거기 보면 영화의 탄생 이전에는 산업과 예술이 이런 말 나오죠. 산업과 예술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의 탄생 이후에는 서로 동반자 관계라는 거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 19번 문제입니다. 자, 영화의 두 측면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랬는데, 자, 이거는 이제 116페이지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형식에 주안점을 둔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형식이잖아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1번은 형식주의라고 써야 됩니다. 19번에. 그 다음에 2번은 기록의 영화라고 그랬죠. 기록의 영화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 사실주의겠죠. 기록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르주 멜리에스로부터 비롯됐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리미에르 형제가 이제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요. 답은 4번이 답이겠네요. 자, 4번에 보면 형식주의 좀 더 도전적이고 자유분방하다. 이게 이제 맞겠죠. 거기 그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일곱째 줄에 보면 나오죠. 형식주의 영화는 좀 더 도전적이고 자유분방하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다음 중 영화와 그 감독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공장에서 퇴근한 노동자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리미에르 형제예요. 리미에르 형제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에딘 포터의 미국인 소방생활, 이게 정답이네요. 이건 119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 나오죠. 여러분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에 그 세 번째 줄 나오죠. 에딘 포터의 미국인 소방수의 생활이라고. 그다음에 대열차 강도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그 데이비드 그리피스라고 이제 나왔는데 대열차 강도는 이제 에드윈 포터예요. 에드윈 포터. 거기 그 에드윈 포터라고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즈 싱어가 찰리 채플린. 이건 120페이지를 보세요. 120페이지. 120페이지 밑에서 네 줄 위로 올라가면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유성영화가 시작된 뒤에도 9년을 넘게 무성영화를 고집하면서 영화에서 소리 비중을 경시했지만 그마저도 1936년에 영화 모던 타임스에서 최초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기에 이르렀다. 1927년 10월 6일에 최초의 유성영화인 재즈 싱어가 뉴욕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말 나오죠? 찰리 채플린 맞습니다. 자, 21번 현재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장편 영화 같은 의미에서 장편 영화의 전통을 확립한 영화 감독은 당연히 데이비드 그리피스입니다. 데이비드 그리피스. 이 데이비드 그리피스라는 감독이 장편 영화 여기 119페이지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장편 영화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번 1927년에 상영된 최초 유성 영화는 이건 아까도 나왔었죠. 그 찰리 채플린의 재즈 싱어가 유성 영화라고 120페이지에 나온다고 그랬고요. 23, 24번은 25, 26, 27, 28번까지는 구교재에 있던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9번 연극의 3요소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연극의 3요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배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객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희곡이죠. 희곡. 이제 4요소에는 무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명은 안 들어가겠죠. 자, 30번. 연극이 공연되는 공간. 이건 뭐 책을 안 봐도 되겠죠. 무대겠죠. 무대. 무대에서 공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겠습니까?
2번의 무대가 되겠죠. 무대가 이제 연극이 공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극 공연을 위해서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를 고르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캐스팅이죠. 캐스팅. 원래 이 캐스팅이라는 것은 던진다는 뜻이죠. 던지기란 뜻이 던지기. 시선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리허설은 이제 예행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서브 텍스트는 이제 텍스트 아래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숨어 있는 내용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캐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32번은 연극의 연습 과정에서 배역 간의 신체적, 심리적 관계가 보일 수 있도록 무대 위에서 연기자를 배치하고 움직이게 해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블로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로킹. 여러분 교재로는 206페이지를 보십시오. 206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마지막 단락이네. 마지막 단락 둘째 줄에 보면 블로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블로킹. 있죠. 그래서 이 블로킹은 이제 그 행동선 만들기라고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행동선 만들기. 그래서 그 배역 간의 신체적, 심리적 관계가 보일 수 있도록 무대 연기자를 배치하고 움직이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33번은요.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감정에서 기인한 극적 표현이 강조되면서 오늘날의 틀을 갖춘 오페라. 자, 이건 224페이지를 펴보세요. 224페이지를 펴보시면 224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223페이지 먼저 볼까요? 바로크라고 나오고요. 224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바로크 음악의 특징을 간략하게 추리는 일은 어렵다. 성악곡으로는 칸타타, 순환곡, 오라토리오, 오페라 이런 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페라가 이제 등장을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는 바로크죠. 바로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바라고 외우십시오. 오바. 독수리 나라 오바 이런 식으로 바로크고, 낭만주의 음악의 작곡가는 당연히 슈베르트죠. 225페이지를 보시면 낭만주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낭만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네 줄 내려가면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 그게 나왔죠. 이 슈베르트가 이제 음악 자체가 되게 낭만적이죠. 자, 35번 고전주의 음악이 절대 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낭만주의 음악을 대변해주는 이게 바로 표제 음악이고요. 225페이지를 보세요. 22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낭만주의라고 써졌죠. 낭만주의 바로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보면 고전주의 음악의 절대 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인 표제 음악이 낭만주의 음악의 내용을 대변해 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 2학기에 취미와 예술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뭐 따로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